혹시 똥차 가고 벤츠 온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 나오냐 싶은데 부의 상징, 성공의 징표하면 뭐가 생각나요? 강남 아파트, 시계, 핸드백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역시 차를 빼놓을 수 없겠죠. 삼성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롯데 신격호 회장, 신동빈 회장은 배를 이어서, 참고로 2004년에는 고 이건희 회장이 타던 이 브랜드의 최고급 차량이 옆에 있는 줄 모르고 어떤 아저씨가 자기 아반떼의 문을 열다가 10억짜리 차를 2천만 원 안 되는 차가 문콕을 한 거죠. 뭐 그냥 수리비 안 달라고 해서 다행이었지만, 아무튼 해외에서도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물론이고 교황까지 이 브랜드를 애용했죠. 근데 왜 이렇게 사랑을 받는 걸까요? 왜 제일 비싼 차 브랜드도 아닌데 최고의 재벌, 권력자, 셀럽들이 계속 애용하는 걸까요? 심지어 국내에서는 국산차만큼이나 자주 보인다고들 하죠. 할인도 다른 브랜드에 비해선 덜 해주는 편인데 이 브랜드의 특정 모델은 심지어 이 브랜드 만든 독일에서보다 더 많이 팔려요. 재작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팔리는 차 25대 중에 한 대가 이 브랜드 제품이고요. S클래스, E클래스, C클래스, B클래스, A클래스, SUV 등등 해서 얼마나 팔릴까요? 근데 막상 한국에 이 차를 팔아서 돈을 제일 많이 번 건 독일 본사도 아니고 한국 기업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란 얘기가 있어요. 누굴까요? 아무튼 자, 오늘의 주제는요, 역사적으로도 브랜드 가치로도 기술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전 세계 최고가 아니라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도 어디에나 놔도 빠지진 않는다는 대표적인 독일의 명차, 성공의 상징, 삼각별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혹시 그거 알아요?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뭐 공무원 사회 혹은 보수적인 기업에서는 상사보다 좋은 차를 타면 안 된다 이런 불문율이 있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가령 상무님이 그랜저를 탄다. 그럼 부장님은 소나타, 과장은 아반떼. 근데 내가 과장인데 몰래 외제차를 끌고 갔다가 주차장에서 들켰어. 그러면 상무님 뭐 부장님이 그러는 거지. 어허, 요새 뭐 젊은 사람들 패기가 있어 역시. 이런 뭐 회사 생활 피곤해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도 있었냐면 회사에 출근하는 차 따로 있고 주말에 타는 차 따로 있고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20년 전쯤에 수입차가 국내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차가 100대 팔리면 수입차가 한 대도 안 됐어요. 아무튼 그때 그 시절에는 어른들 중에 벤츠라고 안 하고 벤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요새도 계시는데 들어봤어요? 그냥 뭐 오토바이 같은 거지. 아무튼 그랬는데 2002년도에 100대 중에 한 대를 넘기 시작했어요, 수입차가. 이때쯤 강남에서는 중산층의 상징 소나타가 렉서스다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2007년에는 20대 중에 한 대꼴로 늘고요. 2012년에는 10대 중에 한 대꼴로 쑥쑥 늘어요. 이때는 BMW가 많이 팔렸죠. 그럼 재작년쯤엔 어땠을까요? 재작년에는 무려 6대 중에 한 대꼴로 수입차예요.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이 비율이 훨씬 높고요.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 다들 돈이 어디서 난 거지? 성공한 동학 개미들인가? 사회생활 초창기에 저는 폐차장에서 차를 끌어다가 이제 가지고 막 이렇게 웽 하면서 탔는데 쫙 나가면 좋은 차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저 사람들은 다 돈을 어디서 벌었을까? 그러면 작년, 재작년 제일 많이 팔리는 외제차 브랜드 어딜까요? 재작년에도 벤츠, 작년에도 벤츠, 작년에만 7만 8천 대 정도 팔렸어요. 쉐보레보다는 더 팔렸고요. 르노, 삼성보다는 좀 적은 수준이죠. 수입차 10대 중에 3대 이상의 벤츠였고요. 심지어 E클래스는 무려 4만 대 가까이 팔리면서 국산차 통틀어도 한 10위 수준까지 팔렸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벤츠를 많이 사는 걸까요? 세계 몇 위쯤 될까요? 중국, 미국, 독일, 영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5번째로 벤츠를 많이 사는 나라예요. 인구랑 자동차 보유 대수까지 고려하면 독일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고 한국이 그거랑 비슷해요. 뭐 벤츠가 독일 거니까 독일은 그럴 수 있다 치고, 심지어 근데 E클래스만 따지면 중국, 미국에 이어서 세계 3위예요. 대체 왜 그럴까요? 운전의 즐거움? 성능? 안전성? 아니면 비싸 보여서? 그걸 따져보기에 앞서서 벤츠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략하게. 먼저 최초의 휘발유 가솔린 엔진을 개발한 독일의 칼 벤츠. 1886년에 가솔린 엔진으로 구동되는 탈 것이라는 첫 특허를 받은 자동차 타이턴트 모터바겐을 탄생시켜요. 근데 왜 전에 애플을 유명하게 만든 건 컴퓨터를 개발한 워지니악이 아니라 스티브 잡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벤츠 역시 칼 벤츠가 아니라 그의 아내 베르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유명해요. 남편 칼 벤츠는 전형적인 공대생인 거지. 막 완벽하게 더 완벽하게 더 완벽하게 계속 만지고 고치고 만들고 고치고 이것만 계속 하느라고 이거를 팔 생각도 안 하고 뭐 어떻게 보여줄 생각도 안 하고 그러는 건데, 베르타가 저래서 뭘 하겠나 싶어가지고 아들 둘을 태우고 고향까지 180km를 그 차를 몰고 직접 떠나요. 남편도 모르게 갔다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여행이 달달달달달 가가지고 겨우겨우 성공하면서 이 사건으로 벤츠의 이름이 드높아지고 마차 여행의 패러다임, 여행의 패러다임이 자동차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지금 벤츠의 지배회사가 다임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다임러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왔냐? 비슷한 시기에 역시 독일에서 고틀립 다임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다임러
타일러가 회사 동료랑 함께 고속 가솔린 엔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4륜차를 만들어요. 바퀴 4개. 근데 아까 벤츠 차는 바퀴 3개였어요. 참고로 그 다임러의 회사 동료 이름이 빌헬름 마이바흐. 왜 그 아까 문코, 고 이건희 삼성회장, 그리고 한화의 김승현 회장, 그리고 윤사마 등등 VIP들만 탄다는 벤츠 브랜드 최고급 라인. 이게 그 빌헬름 마이바흐의 이름을 딴 거죠. 그리고 1901년에는 오스트리아의 대부이자 레이서였던 예밀 렐리네크의 주문을 받아가지고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레이싱카를 만들어주는데 그 차 이름이 바로 메르세데스였습니다. 유명한 얘기죠. 주문하신 고객님의 딸 이름이 메르세데스였어요. 그 이름을 딴 거고 그게 지금도 쓰이는 거죠. 아무튼 두 회사는 따로 기술적인 혁신을 계속 이뤄갔어요. 트럭 같은 상용차는 물론이고 항공기 엔진 이런 것도 계속 만들었고요. 그러다가 소비더머니에서 항상 얘기 전환이 나올 때 나오는 사건 뭐죠? 전쟁.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하면서 독일 경기가 어려워졌거든요. 미국의 포드 같은 경쟁자들의 추격도 거셌고요. 그래서 1926년에 벤츠와 다임러사가 힘을 합치기로 하죠. 합병을 합니다. 당시 다임러사의 상징이 땅과 물과 하늘에서 이동수단을 제공한다는 의미의 삼각별이었고요. 벤츠사의 상징이 월계관 이었어요. 이 두 개가 합쳐서 월계관 속에 삼각별이 있는 지금의 문양이 만들어진 거죠. 이후 다임러 벤츠는 슈퍼차저 엔진에다가 4단 변속기를 장착한 시속 200km까지 내는 빠른 차량도 만들었고요. 최초의 디젤 엔진 차량을 개발해서 양산에 성공하죠. 참고로 디젤 엔진 차량은 벤츠에 결정적인 전기를 제공해주기도 하고 나중에 아픔을 주기도 하죠. 이건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당시에도 지금처럼 고급차도 많이 만들었는데 독일 황제를 비롯해서요. 아돌프 히틀러 같은 자에게도 아주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2차 대전 기간에 다임러 벤츠는 승용차는 물론이고요. 전쟁이 점점 진행될수록 군수용 트럭, 항공기 엔진 이런 군수물자를 점점 만들기 시작해요. 원래 공장에서 일하던 남자들이 부족해지면서 여성들도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 전쟁 포로 이런 사람들까지 다 끌고 와가지고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그것도 나치 친위대의 감시하에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요. 당시 다임러 벤츠의 전체 노동자 절반 가까이가 이렇게 강제 노역을 한 사람들이었대요. 그 잘나가던 화려한 이름의 다임러 벤츠가 전범기업 노릇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다임러 벤츠는 이러한 사실을 즉각 시인하고 사과하고 훗날 배상도 하게 됩니다. 독일 패전은 벤츠한테 엄청난 타격을 입혔어요. 공장 곳곳이 폭격을 맞아서 파괴된 건 물론이고요. 해외에 있던 시설, 자산 모두 잃어버렸고요. 냉전으로 독일이 쪼개지면서 동독 쪽에 있던 시설, 공장 모두 못 쓰게 됐죠. 그나마 가동이 가능했던 공장들은 미군, 연합군 차량 수리시설로 쓰였어요. 그리고 다시 차량 생산 허가를 받아서 생산 설비를 복구하면서 동시에 상용 차량 생산을 개시하죠. 상용 차량이랑 트럭, 승합차 이런 것들이요.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열악했을 거 아니에요, 조건이. 그렇죠? 전쟁이 끝난 뒤 불과 4년 정도 만에 다시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 이때 주로 트럭, 승합차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런 상용차 라인에 전부 디젤 엔진이 들어가죠. 아까 말씀드린 그 디젤 엔진을 장착한 차량들이, 상용차들이 쓰러졌던 벤츠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1950년대에는 세계 디젤 엔진 시장을 싹쓸이하다시피 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상용차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상용차 얘기잖아요. 그러면 승용차에서는 어떻게 최고가 됐느냐? 여러 가지가 맞물렸는데요. 일단 벤츠가 전쟁 전에도 워낙 차를 잘 만들었지만 2차 대전 때 폭삭 주저앉았잖아요. 근데 우선 훌륭한 노동력을 지녔던 독일의 재건 의지가 워낙 강력했고요. 여기에다가 유럽에서 공산권 확산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독일에 엄청난 지원을 해줬죠. 이게 맞물려서 바람을 탔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독일의 전후 경제 성장을 상징하는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말의 대표 주자가 다임러 벤츠였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훌륭한 경영진의 판단과 또 뭘까요? 여기서 다시 귀인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온 귀인의 덕이 컸다는 평가가 있어요. 귀인 참 좋아하시네요. 누구가 나 귀인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귀인이 다 있을 수 있어요. 누구한테나. 아무튼 2차 대전 이후에 한동안 독일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가 한동안 금지됐어요. 그래서 벤츠가 해외 판매상을 거쳐서 차를 팔았는데요. 잠깐 딴 얘기지만 이건 한국에도 영향을 끼친 것 같은 게 왜 첫 부분에 벤츠를 한국에 들여서 돈을 제일 많이 번 건 벤츠 본사도 아니고 한국 기업도 아니고 어떤 다른 기업이다 이랬는데 1980년대에 한국 시장에 처음 벤츠를 들여온 게 말레이시아 화교가 만든 회사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회사가 한국 최대의 벤츠 딜러사를 가지고 있고 벤츠 코리아의 지분도 절반 가까이 갖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아까 벤츠 이렇게 한국에 많이 팔아서 제일 돈 많이 버는 건 벤츠 본사도 아니고 한국 기업도 아닐 수 있다. 그 얘기가 이해가 돼요? 아무튼 얘기가 길었는데 다시 귀인 얘기로 돌아가서요. 지금도 벤츠의 귀인이라고 평가받는 막시밀리안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벤츠에 제안을 합니다. 야 벤츠야, 니들이 시속 263km까지 나오는 그 레이싱카 개발한 거 있잖아.
그걸 개량해서 미국에서 한번 팔아보자. 미국이 자동차 최대 시장이잖아. 벤츠가 어떻게 했을까요? 독일과 유럽에서 팔 물량도 부족한데 벤츠사가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유럽보다 먼저 미국에서 300SL 걸윙, 훗날 20세기 최고의 스포츠카로 꼽히는 문이 위로 이렇게 열리는 이 차량을 미국에서 먼저 공개하고 물량을 풀죠. 이게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벤츠의 이름이 최대 자동차 시장 미국에서도 드높아졌다고 하죠. 그리고 이때쯤부터 전 세계적으로 벤츠 승용차가 어떤 경제적인 성공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합니다. 그 SL이 슈퍼라이트, 아주 가벼운 차라는 건데 참고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번호판도 없이 즐겨서 탔다는 그 차량이 벤츠 SL이죠. 이후에 고급차의 대명사 S클래스, 우리말로 따지면 특급이라는 정도 되겠죠. 그리고 소형차가 잘 팔리기 시작하고 경쟁도 치열해지니까 베이비 벤츠라고 불리는 소형차 라인을 만들어요. 지금은 C클래스가 되겠죠. 근데 뭐 C클래스 그렇게 작진 않은데 이게 벤츠한테는 베이비였나봐. 뭐 하여튼. 그리고 ABS 시스템, 안전벨트, 에어백 등등 안전 요소까지 선도적으로 차량에 도입을 하면서요. 벤츠가 계속 어떤 기준을 제시하면 자동차 업계가 따라오는 형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의 시도도 많이 했어요. 자동차 업계가 어려워지고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니까 미국의 크라이슬러랑 합병을 했다가 다시 뭐 찢어졌지만 뭐 그러기도 했고요. A클래스, B클래스, M클래스도 내놓고요. 고성능 튜닝을 전문으로 했던 AMG사도 아예 사들였고요. 아까 그 마이바흐의 이름을 살린 최고급 라인도 신설하게 되죠. 그럼 한국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뭐냐? 라고 하시면 뭐 자동차 워낙 고가의 소비재고 워낙 다양하게 잘 아시는 분들도 많고 취향도 다양하고 하니까 뭐 딱히 결론을 탁 집어서 낼 수는 없겠지만요. 그리고 뭐 이유도 여러 가지겠지만 그런 말이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차를 좋아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유가 다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벤츠를 사는 사람들은 그게 그냥 벤츠라서 사는 경우도 많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게 말이 돼? 뭐 다른 수입차에서 불러서 그런 거 아니야? 일본 불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분들도 이게 그냥 벤츠라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 너무 전 세계인들이 세계적으로 좋다는 건 뭐 다 산다. 다 따라 산다. 너무 빨리 산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를 옛날에는 그냥 나쁘게만 보고 아유 한국 사람들 뭐 근성이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좀 다르게 볼 여지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한국 경제도 성장했다는 거고 한국 사람들이 좋다는 걸 계속 따라서 빠르게 많이 사는 것도 맞을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좋은 거 많이 보고 사고 뭐 입어보고 써보고 먹어보고 가보고 하면서 그만큼 또 많이 잘 따라잡았어요. 으니까요. 그치만 벤츠도 웃고 있을 때만은 아닌 것 같아요. 배출가스 조작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벤츠는 없어가지고 벤츠는 역시 아닌가 했었는데 결국 벤츠도 디젤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게 드러나면서 효자였던 디젤 엔진이 타격을 받았고요. 무엇보다 테슬라가 독주하는 전기차 세상에서 벤츠가 옛날 같은 위상을 갖고 있지 않죠. 그건 뭐 벤츠뿐만 아니라 어디도 그렇긴 한데. 그리고 한국에서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팔리는 만큼 예전보다 훨씬 불만도 늘어났다. 이런 평가도 많아요. 자, 벤츠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20세기를 관통하고 21세기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최고의 자동차 브랜드라는 평판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벤츠의 삼각별이 앞으로도 계속 성공의 상징일 수 있을까요?